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필요한 소지품들을 하나둘씩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지갑, 다이어리, 펜, 손수건, 휴지와 물티슈, 또 비상용 마스크, 노트북에 핸드폰에 마지막엔 텀블러까지 챙기고 나니까 가방이 너무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묵직해진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서려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몸은 하나인데 뭐 짐이 이렇게 많을까. 몸이 하나인 것처럼 간단하게 들고 나가고 싶다. 그래요. 어렵지 않은 일인데 가방에서 무엇라도 하나 빼놓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씩 가져가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미니멀리스트 이렇게 되뇌어 보아도 잘 되지 않는 이 맥시멀리스트의 삶.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자꾸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정말 중요한 것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 번쯤은 내 삶에서 물건도 생각도 덜어내는 그런 정리의 시간 가져보아도 좋겠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 다이아몬드 멘탈로 거듭나는 비법과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 내가 결정한 대로 가장 나다운 삶을 멋지게 살고 싶으신 분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면 함께 읽어보아요. 차이웨이 지음, 미디어숲 출판,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 오늘 지우의 반편지 모두의 창가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 뭘 하든 내가 결정한 대로 나답게 사는 방법. 이 책은 모두 8파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사 우유부단하다면 목표가 없어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선을 지키면 인간관계가 편안하다. 원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바꾸고 싶다면 실행이 답이다. 자율적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다. 행복은 인생의 본질을 빨리 깨닫는 사람의 것. 이렇게 모두 8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 바꾸고 싶다면 실행이 답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꾸고 싶다면 실행이 답이다. 친구 지안이는 회사를 관둔 뒤로 지금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일이나 보수에 관해 생각해 둔 것은 많은데 여태껏 한 건의 이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매일 아침 이력서를 제출하려고 마음먹지만 저도 모르게 휴대폰 게임을 켜고 만다. 그 뒤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구직 활동은 진척이 거의 없다. 그녀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달라지려고 했으나 막상 자신에게 닥칠 시련을 생각하니 이력서를 제출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난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그래야 바뀔 수 있다. 자신의 동년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대개 이런 장점이 있다. 우선 이들은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이 있고 실행력이 다른 동년배들보다 몇 배는 뛰어나다.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경우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든다. 그러니 행동하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예전에 각본가 선배에게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선배는 이렇게 대답했다. 원고지를 펼쳐 첫 줄을 쓰는 것. 물론 나는 그 말이 과장된 표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사실 선배가 하려는 말은 이런 뜻이다. 생각이 공상에 머물도록 두기보다는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일단 실행에 옮기는 것이 낫고 여기에 현실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편안한 환경에서 오래 머물기만 하고 실행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커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남긴 매우 유명한 말이 있다. 만일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밤에 1000가지 길을 생각해 놓고 아침에 일어나 원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행동이란 머리로만 열심히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첫 발을 내딛는 것만이 진정한 행동이다.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미국 영화 한 편이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청년은 급히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여러 회사를 돌아다닌 끝에 한 차례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청년이 면접관과 조건 협의를 마칠 즈음 갑자기 한 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이미 협의가 끝난 계약서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했다. 그 조건은 바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공교롭게도 운전은 그의 취약점이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놓칠 수는 없었다. 결국 청년은 그 임원이 운전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그는 임원 앞에서 운전도 할 줄 알고 운전 실력도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핸들을 잡아본 경험조차 없었다. 임원은 그에게 나흘 후 다시 재시험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운전 솜씨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래된 자동차 한 대를 빌렸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운전 연습을 시작했다. 둘째 날이 되자 청년은 제법 그럴듯하게 차를 몰게 되었고, 셋째 날에는 능숙하게 도로 위를 주행했다. 그리고 면접 당일 그 임원은 청년의 운전 실력을 보고 그가 베테랑 운전사라고 판단해 그를 채용하기로 했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고 지금 당장 보완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지 찾아본다. 그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그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와 동시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약간의 극단적인 환경에서나 생길 법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뛰어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처럼 행동한다. 그 문제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또 자신의 직급이 아무리 평범해도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뤄두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실행력이 격차를 만든다. 어려운 문제와 과감히 싸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절대 북적이지 않는다.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많은 이들이 로봇처럼 매우 경직되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싫어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두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맡은 소임만 수행하고 싶어 한다. 사실 주체적으로 행동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대다수 사람들을 앞질러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면 평범한 직급일지라도 혁신과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태국에 아주 재미있는 공익 광고가 있다. 광고 내용은 어느 뚱뚱한 소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이야기다. 어느 날 소녀는 신에게 절을 올리며 날씬한 몸을 갖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신이 그녀에게 말하길, 매일 산 아래에서 물을 길어다 산 위에 있는 우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다. 이 소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매일 물 2통을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들고 올라와 우물에 쏟아부었다. 소녀는 그렇게 꼬박 77일을 꾸준히 물을 길어 날랐고 마침내 우물이 가득 찼다. 소녀가 우물 앞에 서자 우물에 소녀의 모습이 비쳤다. 오랜 시간 물을 길어다 나르는 동안 소녀는 이미
튼튼하고 날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처럼 삶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신의 계시와 같은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는 실천력이다. 이 실행력이 없으면 모든 것은 제로 상태다.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내게 큰 울림을 준 명언이 하나 있다. 실행력이 강한 사람은 살면서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흔히들 망설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실패가 두려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하면 뭐 어떤가?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강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만개의 성공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을 시작하자. 뛰어난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성공할 확률이 50%라고 해도 일단 시도해라.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싶은가? 한 친구가 시드니에서 돌아오자 그녀의 남자친구가 물었다. 시드니가 호주의 수도지? 친구가 대답했다. 아니,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야. 그 남자친구는 살짝 창피했는지 애써 둘러대며 말했다. 국내에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자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대답했다. 어쨌든 내 느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친구는 계속해서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라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그 남자친구는 끝까지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라고 우겼다. 그렇게 둘의 대화는 불편한 감정만 남긴 채 끝났다. 사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는 검색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했다. 보다시피 이 남자친구는 상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가 상식이 부족한 이유는 그의 고집과 편견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의 생각은 편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할수록 더욱 고집스럽게 행동한다. 실제 현실에서 만나보면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 소통하기가 더 어렵다. 생각이 편협할수록 고집스럽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성공의 기반이 되는 논리를 알려주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타당한 조언까지 해주었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상대방은 자신만의 이론을 고집하며 자신이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사랑의 눈이 멀어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죄에 빠진 여자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상대 남자가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여자는 고집스럽게 그 남자가
자신의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다. 물론 그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가 다시 잘해주면 곧바로 그에게 다시 빠져든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당신은 대학을 다니는 한 친구한테 입이 닳도록 말한다. 게임을 줄이고 유용한 지식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봐. 그게 정 어려우면 세상을 둘러보면서 견문을 넓혀봐.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친구는 되려 문화나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문제가 생겼을 땐 돈이나 인맥으로 해결하거나 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상대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고집스럽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나는 부모님과 회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상사의 집무실을 미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에 내가 말했다. 요즘은 사무실 청소를 전담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제가 상사의 방을 청소한다면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청소는 못하지만 다른 일은 잘하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은 내가 게을러서 아침 일찍 못 일어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라고 여기셨다. 나는 현대사회의 기업은 분업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지만 두 분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우기셨다. 아침에 상사의 집무실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행동이야. 내가 아무리 현실을 말씀드려도 두 분은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목이 쉴 정도로 열변을 토하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 나는 화를 가라앉히고 난 뒤에 생각해 봤다. 두 분은 왜 자꾸 고집스럽게 우기시는 걸까? 내가 잘못하는 일이나 업무 외의 일을 많이 하면 상사가 나를 좋게 봐줄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인식에 있다. 부모님은 급여 인상의 여부가 실적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상사의 호감도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 회사에서 겪는 내 경험을 토대로 두 분에게 설명을 해봤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종일관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고수했다. 내가 아무리 증명하려고 노력해도 두 분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분 모두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살고 있다. 그들의 세상은 편협하기 그지없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집불통 태도는 자기 성장의 장애물.
나이와 지식,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이해란 최종적으로 도달한 상태나 결론을 의미할 뿐, 이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노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단순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며 자기 생각에만 집착한다.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하지 못하는 고집은 집념이 아니라 꽉 막힌 불통이다. 이와 같은 고집불통인 태도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불과하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현실을 보여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만약 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시도하면 오히려 그들의 저항과 반대 혹은 공격을 받게 된다. 심지어 이들의 고정관념은 과도한 편견이나 집요함으로 변질할 수 있다. 사람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더는 발전하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타인과 이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항상 최선이 아니며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자신의 고집이 성장을 가로막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나친 고집은 사람을 점점 극단적이고 편협하고 폐쇄적인 성향으로 바꾼다. 다시 말해 세상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알렉산더 켈리는 개인적인 구성 개념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한 사람의 개념은 개인의 과거의 경험, 기대, 평가, 사고 등에 의해 형성된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학습 과정은 사실 모델 하나하나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자신이 과거에 본 것들을 조금씩 천천히 되뇌에 쌓아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구축한 모델이 많아질수록 비슷한 유형의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인지 영역 역시 갈수록 넓어져 간다. 인지 능력이 낮고 자기 생각만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사람이 단편적으로만 사고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되뇌 안에 쌓아둔 모델이 단일 모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복잡한 세상과 마주했을 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편협한 생각으로 현실을 부정한다.
오랫동안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은 결과인 셈이다. 결국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고 더 완벽한 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해야만 더 다각화된 생각과 관점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상을 살고 있다. 한 가지 방법만으로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 가지 해결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히 그 직업의 특정 장점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업에 종사했을 때 어떤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경험하게 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미지의 영역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유이다. 이처럼 인지 수준이 더 높아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더 넓고 광활하다. 그때의 당신은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다. 우물에서 뛰쳐나오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관점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수록 자기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엄격해져라. 사촌 여동생 이내가 내게 문자로 한탄했다. 나 진짜 운이 없나 봐. 박사과정에 지원해서 나는 떨어졌는데 친구는 붙었어. 나는 답장에 이렇게 썼다. 당연한 결과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친구는 정말 독하게 준비했는데 너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잖아? 그러자 사촌 여동생이 짤막하게 답장을 했다. 맞는 말이네. 그녀는 내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내가 요행을 바라고 있을 동안 친구는 성실하게 공부했지 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대개의 사람들은 나는 운이 안 좋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신은 공평하다. 이 세상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쉬엄쉬엄 일하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일 뿐이며 사는 복권마다 줄줄이 당첨이 되고 길을 걸을 때조차 돈을 줍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고생을 두려워하면 평생 고생하게 된다. 학교 후배는 무슨 일이든 남들이 쓰는 시간의 절반밖에 쓰지 않는다. 가령 그녀는 이탈리아어를 공부할 때 자신을 방 안에 가두다시피 했다.
그녀는 잠잘 때와 밥 먹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만 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단어를 암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약간의 일상회화가 가능해졌을 즈음 그녀는 짐을 싸서 이탈리아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현지인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귀국 후 그녀의 회화 실력은 몰라보게 유창해졌다. 단기간에 이뤄낸 그녀의 언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다.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결심한 어떤 상사의 이야기다. 일반 사람들은 설탕을 끊는 과정을 극도로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텨냈다. 가령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케이크가 나오면 그녀는 그것을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했다. 생일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살짝 맛만 본 뒤 그 뒤로는 케이크에 손도 대지 않았다. 이뿐이 아니다.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헬스장으로 달려가 운동을 했다. 그녀의 운동 의지는 지진, 태풍, 산사태가 한꺼번에 몰아닥치지 않는 이상 절대 꺾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2달 만에 2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친구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하필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다. 공교롭게도 집 계약 만기일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매일 분주히 움직여야만 했던 그녀는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시며 기운을 차렸다. 그녀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원격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했다. 그녀는 그 뒤로도 5시간 동안 짐을 싸 이사를 마쳤고 이 모든 과정을 지체 없이 단 한 번에 끝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화장실에서 혼자 3분 동안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곧바로 화장을 고치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회사의 VIP 고객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 미팅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비로소 그제야 목 놓아 크게 울었다. 나는 누구에게나 힘이 있다고 믿는다. 진흙탕 수렁에 빠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 말이다. 나는 그 힘이 강인함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져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관대함은 방종과 나태함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살이 찌고 야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 심지어 몸에서 경고를 보내도 운동을 게을리한다. 또 어떤 이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게임은 하면서 책은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어디 이뿐인가. 식당에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도 디저트까지
꾸역꾸역 먹어치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실컷 놀고도 PC방에 가서 밤을 새우는 이들도 있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강인함은 나약함을 극복하고 나약함을 이겨냈을 때 생긴다. 대만의 평론가 리아오는 이렇게 말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평생을 고생하겠지만 고생을 두려워하면 일평생을 고생하게 된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삶이 당신에게 가혹해질 것이다.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시련과 역경을 피하지 않고 감내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내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하다면 삶은 나에게 가혹해질 것이다. 따라서 가만히 앉아 불평만 하지 말고 나는 왜 그저 그런 결과밖에 얻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자.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내일로 미루기만 하면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변할 수 있을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엄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나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한 번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레 몸에 밴다. 진흙탕 수렁에서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 세상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런 그들에게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운 일이란 없다. 자세히 관찰하면 당신의 눈에도 보일 것이다.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이유는 첫째, 상식이 풍부하고 둘째, 본능을 거스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식을 갖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가령 게임하기, 노래 부르기 등 이런 것들을 해냈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자제력을 가지려면 보다 심층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이런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람만이 평범함을 뛰어넘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본능을 거스르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금세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남보다 앞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본능에 순응하기 시작하면 욕망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영원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신세가 된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현재에 순응하려고만 하는 사람,
미래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번 익숙한 선택만 하려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고통 뒤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모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이성적인 사고로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다. 본능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럽다. 우리의 욕망이 향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선택을 해야 하기에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소수일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엄한 사람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들은 따뜻한 물속에서 쪄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무작정 자신을 엄하게 대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일의 가치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노력과 성과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어찌 보면 자신에게 엄한 사람이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일시적인 쾌락보다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을 감내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당장 사탕을 먹지 않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은 사탕을 먹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엄한 사람은 내면이 강한 사람이다. 그들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과 실패가 계속돼도 그대로 주저앉지 않는다. 그보다는 빠르게 짐을 챙겨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걸어간다. 그러니 기꺼이 자신에게 엄격해져라. 삶은 당신에게 포근한 품이 되어줄 것이다. 유리 멘탈에서 다이아몬드 멘탈로. 최근 몇 년간 둔감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 사람들은 대개 털털한 사람을 둔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민한 사람을 유리 멘탈이라고 표현한다. 둔감한 사람은 종종 상대방 말 속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어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반면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유리 멘탈이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수시로 신경 쓴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전형적인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동료가 자신을 슬쩍 쳐다보는 것 같으면 느닷없이 이런 생각부터 떠오른다. 오늘 볼터치가 너무 진한가? 아니면 화장이 너무 두꺼운가? 이런 온갖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야근 중인 남자친구의 답장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이뿐이 아니다. 누군가가 농담을 하면 상대가 자신을 깎아내릴 의도로 한 말이라고 여겨 그때부터 그 사람을 피해 다닌다. 물론 친구도 스스로 자신이 유리 멘탈임을 잘 안다. 감정을 다스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되게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쉽게 상처받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논리에 따라 왜곡해서 해석하고 별일 아닌 사소한 일도 크게 부풀려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도치 않는 억울한 상황이나 무심결에 내뱉는 말이 그들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감정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다.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상대가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상대방 스스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를 때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가끔 친구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을 쏟아낼 때가 있다. 너는 내가 유리 멘탈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네가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한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너라고 다르지는 않을걸? 그녀의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한계가 조금씩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 차분하고 대범한 성인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심한 압박을 받을 때 혹은 주변의 냉대를 받을 때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기복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일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들은 상황을 부풀려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되새김질한다. 분명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태도에 지나치게 얽매여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능력은 따라주지 않는데 자존심만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받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을 견딜게 되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극단적일 때가 많다.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손이 닿기만 해도 잎을 오므리는 미모사를 닮아 누군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과잉 반응하며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한다. 게다가 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바깥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지레 짐작하며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양처럼 말이다.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마라. 나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는 말처럼 사람이 느끼는 근심의 80%는 모두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여린 마음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의 가장 큰 조력자 역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어깨가 들썩거리고 비난이나 지적을 받으면 분개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처럼 습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을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고 자신의 감정이 계속 타인의 반응에 좌우된다면 일상은 늘 불안하고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만의 생각과 신념이 없어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고 타인의 지적과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보인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성숙은 요리 멘탈과 작별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적과 비난의 타격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낭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성숙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로 감정적인 사고를 통제할 줄 안다. 그들은 매 상황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스트레스 소화 능력을 키워 다음번에는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살기 바쁜 세상에서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기분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쉽고 하찮게 본다. 결국 실력이 있어야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남에게 화를 내는 대신 실력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충분한 실력을 갖추면 상대방은 저절로 당신을 다르게 바라볼 것이다. 자존감은 내가 억지로 우긴다고 생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의존해서는 자존감을 찾을 수가 없다. 자존감은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 올려 만개의 화살에 찔려도 천하무적 상태가 되는 것이다. 독하게 마음 먹고 유리 멘탈을 끊임없이 깨 부숴야만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뚫리지 않는 다이아몬드 멘탈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거듭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성숙은 감정에 무뎌진 상태도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도 아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런 상태를 무조건 부인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유리 멘탈과의 작별은 자신의 예민한 감정을 더 잘 수용하기 위한 선택이다.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동도 쉽게 받는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잘해줘도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크게 보답한다. 또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은 타인의 숨겨진 감정이나 미묘한 표현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다. 유리 멘탈이라는 단점을 공감 능력이라는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나아가 예민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세함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대인관계에서 크나큰 이점이 된다.